다음 주까지 다음 주 할 거 예습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복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교재에서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반사의 질성의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럼 반사의 질성의 파트를 쫙 읽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를 한번 다시 쫙 읽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찾아봐야 찾아지지도 않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매치가 안 되니까 자꾸 찾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문제 한번 다시 쫙,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다시 쫙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딱딱 봤을 때 아는 것들은 그냥 뭐 쭉 읽고 바로바로 제끼는 거고,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런 지문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거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꼭 해주셔야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실 때도 정한이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지? 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이렇게 방향을 몰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실수하게 된단 말이죠. 독자적인 생각을 제발 버리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너무 많아, 아직도 독자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문제를 만드시지 왜 그러면. 그죠? 저한테도 아직도 뭐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로 뭐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은 이렇다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이 계셔. 저도 제 생각을 강요 안 하는데 말이죠. 저는 문제 푸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자,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다 뭐예요? 반사의 질성이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반사의 질성이 아닌 거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죠? 이제 그거 갖고 파는 거예요. 14번에 1번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 소유자가,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 소유자가 라고 돼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잽싸게, 갑소유 땅에 누군가가 20년을 점유했구나. 그럼 이 소유자 갑이, 이런 뜻이죠. 갑이, 그걸 알면서도, 을이란 놈이 내 땅을 20년간 점유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과 공모. 다른 말로 바꾸면 짜고가 될 수도 있죠. 허위 표시로 무효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적극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갑과 병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가 되거나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1번이 되겠죠. 자, 2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를 매각하는 행위,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었죠. 답은 2번이 딱 되겠죠. 이렇게 고르는 거야. 답이 2번이구나. 자, 3번은 또 나왔네요. 대가를 준다.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반사의 질서이다. 4번은 다 필요 없고 적극가담이 보이니까 반사의 질서이고, 5번도 돈 빌리는데 그 이율이 초과하고 있더라. 다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되죠. 답은 2번. 15번에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결혼하면서 이런 약속 많이 하죠. 네? 지켜줘? 안 지켜줘? 안 지켜줘. 이혼하고 싶으면 해야죠. 반사의 질서입니다. 네. 자, 2번. 부척관계를 끝내면서 단절, 끝낸다, 종료죠. 끝내면서 뭘 주기로 했어?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자, 3번. 이중매매임을 알아. 즉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고 그걸 병이 사는데 이 병이 이게 이중매매라는 걸 알아. 즉 제1매매가 있다는 걸 알아. 알면서 사는 건 적극가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3번 옳은 질문이죠. 4번 세금 회피 목적? 그럼 이거 반사의 질서이 아니지요. 답은 4번이 되죠. 자, 5번 절대적 무효입니다.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 그 말은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죠. 틀린 거 4번. 아주 쉬워요. 반사질성이는 이제 나오면 바로바로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16번에 1번 첩계약 반사질성이 사전승인도 반사질성이. 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니까 틀렸죠.
3번 역시 적극가담이 나와 있으니 반사의 질성이라 무효고요. 4번 주지직을 사는 거는 반사의 질성이지만 그걸 임명하는 건 반사의 질성은 아니다. 자, 5번 동기가 있어요. 법률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 반사의 질서가 된다 그랬죠? 무효다. 틀린 거 2번. 17번 도박 채무 면제를 위해서 채무자가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채권자에게 줬어. 무효 아니라 그랬고요. 2번 반사의 질성이. 자, 3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하면서 대납한 소송 비용을 반환하는 거 이것도 무효. 이것도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라고 그랬어요. 4번 도급인이 공사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이 부득이 이에 응한 경우에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모르죠? 처음 보죠? 처음 봐요. 몰라. 자, 5번 적극가담이죠? 반사의 질성이죠. 자, 일단 답은 1번이죠. 1번이니까 1번 같은 게 눈에 빡.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과도 마찬가지지만 1번에 분명히 있어 답이. 그럼 이제 밑에 거는 지금 읽었지만 원래는 시험에서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런 게 들어와요. 4번이. 답은 1번을 골라놓고 4번을 읽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1번 골라놓고도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로 가. 갔다가 시간에 끼적해서 돌아와. 답은 체크해야 돼. 고민해. 하다가 모르는 거 찍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모의고사에서 해보셨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딱 고르면 나머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1번이 확실한 걸 어떻게 하냐? 이거 알아야지, 이거는. 1번은 알아야지.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1번은 확실하다는 거 알아야죠, 1번. 도박 처분 대리권 주는 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 그랬고 대리인으로 매각하는 것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 그랬잖아. 1번 확실하게 알아야죠. 자, 답은 1번이고 4번은 뭐냐? 건축주가 건축회사에게 공기를 단축해라.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기한을 이달 말까지 건물을 완공해라. 불가능한데요? 무조건 해. 부득이 안 그러면 당신과 건축계약을 해야지 할 거예요. 알았다. 부득이 이달 말까지 공기를 완성하겠다. 건물을 완공하겠다. 약속했어. 거기까지 괜찮은데 만약에 이달 말까지 완공을 못했어? 그럼 늦어질 때마다 하루에 얼마씩? 지체 상금이라고 돼 있죠? 지체했다고 해서 상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지체했구나 잘했구나 상금을 주는 게 아니야. 요거 배자가 빠져 있어요. 지체 배상금이에요. 근데 판례는 요 배자를 쏙 빼고 지체 상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기 단축이 불가능한데 그걸 요구하고 늦어지면 배상금을 주기로. 이런 것도 반사의 질서 행위다라는 게 판례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못했을 때 배상금을 주기로. 이런 것들도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거기 4번이죠. 이런 건 이제 한번 들어두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17번은 1번이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18번에 1번은 이제 다 아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또 하나가 뭐가 있었다 그랬죠? 차주는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원인급여지만 원래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 청구 못하지만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라고 돼 있죠. 그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야 되지만 우리 대법원은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차주는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번은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 돼. 자, 2번.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국민의 기본권이 재산권이고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강박이에요. 결국 강박을 해서 국가가 재산을 삥 뜯은 거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는 아니다. 즉, 그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러면 될 거를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살짝 알쏭달쏭해진단 말이죠. 그죠? 바꿔. 아, 항상 반사의 질서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언제나 반사의 질서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옳은 지문이 되죠. 3번, 아까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이익을 받기로 하는 약정. 요거 두 번째 줄에 이익 취득 약정이죠. 이거 반사의 질서행위예요. and 대납한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전체가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가 된다. 4번 반사의 질서행위고 5번 적극 가담이니까 반사의 질서행위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 딱 보자마자 착착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번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반사의 질서행위죠. 증언하면서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받기 위해서 이거 유효죠. 용인한 대로 초과하면 무효지만 용인되는 수준의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때는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죠. 부척관계 사전승인 그 다음에 민사사건 변호사가 아닌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원래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조심할 게 앞에 있는 거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아니죠. 소송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뭘 받기로 하면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반사의 질서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5번은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뇌물이죠. 뇌물 주는 거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답은 2번. 자, 20번에 1번. 법령 중에 사회적 기본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정. 이게 다 뭐예요? 강행규정.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규정. 뭐라고 불러요? 강행규정. 2번 반사의 질서는 무효. 3번 강제피행을 면할 목적 반사의 질서이 아니야. 4번 법률의 성립 과정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어. 역시 반사의 질서이 아니죠. 다시 한번 3번 4번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증권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보전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증권회사가 투자를 권유할 때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한테 투자하세요. 이런 상품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부당하게 권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부당 투자 권유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때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게 뭐냐? 투자 계약을 하면서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 이게 얘가 되는 거예요. 수익 보장 약정, 손실 보전 약정. 그러니까 투자 계약을 하면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나중에 혹시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은 요 부당한 투자 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즉 강행규정 위반 무효예요. 요거는 뭘 무효라고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런데 부당 투자 권유가 아니고 일단 투자를 받은 후에 나중에 손실이 발생을 했어. 이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약정. 이건 부당 투자 권유 행위가 아니죠. 그죠? 부당 투자 권유 행위는 투자 계약을 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건데 이거는 투자 계약을 하고 나서 이미 손실이 발생했어.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을이 와서 객장에 들어놓은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야. 나 손실이 이만큼 생겼다. 보전해달라. 그러니까 지점장이 시끄러우니까 불러가지고 얼마 손실이 생겼어요? 얼마? 그거 보전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왜? 이건 부당한 투자 권유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걸 유효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반사의 질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계약을 하면서 미리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 강행규정 위반 무효.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 요거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 이렇게 되죠. 요거는 강행규정 위반이고요. 요거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다. 이렇게 구별이 좀
되나?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정리. 미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미리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이건 강행규정 위반 무효.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이거는 반사의 질생으로 무효.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5번이죠. 그래서 틀렸죠. 됐죠? 그래서 오른쪽 해설을 보면 증권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약속은 반사의 질생에는 무효다. 근데 미리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미리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라고 약속해서 투자를 꼬셨어. 요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무효이면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강행규정 위반과 반사의 질생에는 결정적으로 한 군데 차이가 있죠. 뭐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냐 안 되냐. 강행규정 위반에는 불법인급여가 적용 안 돼요. 이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21번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왔어요.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적이려면 뭐라고요? 적극가담해야 되죠. 증여도 이중매매가 적용되죠.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가담해서 증여받은 경우, 이미 팔렸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가담 증여받았다, 다 반사의 질서.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받았다,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됩니다. 2번, 3번.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되는데 요거를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중양도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그럼 이중양도 법리가 뭐예요? 이중양도 법리가 뭐야? 아까 봤던 거 원칙 유효 예외 적극가담 무효. 이게 이중양도 법리예요. 그게 적용된단 말이죠. 2번, 3번. 4번. 취득세가 완성됐어. 의리.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갑은 알고 있죠. 팔았어. 거기에 적극가담했어. 이것도 반사의 질생이. 즉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니야. 취득시 완성이야.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샀다. 적극가담은 반사의 질생가 되니까 역시 이중양도 법리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4번.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했어. 이걸 제소라 하죠. 자, 을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갑이 제3자에게 처분을 했어. 이 제3자가 적극가담해야 무효죠. 근데 적극가담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건 적극가담만 보고 무효 빡 체크하면 큰일 나죠. 적극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X. 적극가담해야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중매매계약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 정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중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로 22번, 23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중매매 사례 형태로도 아주 잘 나오죠. 22번 갑이 자신 건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배임이 아니라 그랬죠. 중도금이라도 받은 상태에서 팔았을 때 배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도금을 받은 후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 병에게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일단 문제에서는 병이 적극가담했다는 말은 없어요. 일단 문제 자체가. 자, 1번. 병이 제1매매 사실을 알았어. 아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아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라 그럼 연결해.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지. 그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따라서 갑을 간의 제2매매 계약은 후발적 불능이 됐죠. 갑이 을에게 더 이상 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후발적 불능이야. 그런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그랬죠. 1번 틀렸죠. 후발적 불능이지만 무효가 아니죠. 그리고 갑은 무슨 책임을 져야 돼? 채무 불이행 책임. 이렇게 되겠죠. 1번 틀렸죠. 끝부분이 후발적 불능까지는 괜찮은데 무효다. 여기 틀렸죠. 2번. 제2매수인 병이 알면서 등기를 격려했다.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을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직접이 됐든 대위했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적극가담에서 무효일 때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2번은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따라서 을은 직접이든 대위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틀렸죠.
3번. 해설은 4번 지문이 느닷없이 왜 4번 지문이 거기 들어가 있지? 3번 봅니다. 제2매수인 병이 매매계약 당시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등기를 경로했다. 역시 무효 아니라 그랬죠? 알면서 사는 건 무효가 아니라 했어요. 적극 가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3번 옳은 지문 무효가 되진 않는다. 알면서 사는 것만으로는 반사의 질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에서 취소할 수는 없다. 왜? 을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니까. 오른쪽 해설에 2번 해설이 잘못되어 있죠. 4번 해설입니다. 자, 5번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를 하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경로했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습니다. 해설이 엉뚱한 게 들어가 있네. 이게 뭐야 도대체. 스트레스 또 갑자기 확 받아버리네. 자, 왼쪽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1번 후발적 불능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유효하다. 해설 괜찮고. 2번 직접이든 또는 대위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3번 요게 답이고 4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5번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은 3번. 답은 맞는데. 예. 자, 23번 갑은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3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등 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병의 적국권유에 의해, 자, 적국권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갑병 매매는 1번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 이렇게 되죠. 자, 2번 갑은 매매 대금 중 100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다. 안 되죠. 이미 잔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행 착수한 거고 이행 착수 이유는 계약금 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3번 아까 적극 가담이 아니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더 이상 등기를 못 넘겨주죠. 반면에 이게 적극 가담이어서 무효라면 을은 갑을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가 말소돼서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는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불능이 아니지. 불능이 아니죠. 이것도 응용해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제2매매가 유효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불능, 이행 불능. 반면에 제2매매가 무효라면 병등기 무효고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하니까 이행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3번이죠. 4번 을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뜻이죠?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5번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을이 병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거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죠? 적극 가담한 병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거 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불공정한 행위가 나오는데 불공정한 행위는 나오게 되면 아주 쉽게 나오니까 이건 뭐 한 5초 만에 다 풀어야 돼요. 불공정한 행위 문제는. 지문들이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1.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되죠. 즉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돼. 이 악의는 성립 요건이다. 요건이다. 2번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전화는 적용된다. 3번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4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한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5번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아주 쉽죠.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25번에 1번 궁박 경설 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2번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줄 이용하려는 의사, 세 번째 줄 폭리행위 악의라고 하죠. 그게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3번은 증여라고 돼 있죠. 주기만 하죠.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4번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공박은 본인 기준. 그러니까 4번 틀렸죠. 5번 추인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불공정한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행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4번. 26번 1. 증여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또 나왔어. 아주 징그러 죽겠죠. 공박은 본인 기준. 너무 많이 나와요. 4번 정치적 심적 원인을 포함한다. 4번 언어 하나만 갖추면 된다. 자, 5번 1번에 증여, 5번에 경매 적용 안 돼. 백사조 적용 안 돼. 자, 27번에 1번 불공정한 행위 요건이 뭐죠? 현장, 불균형,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폭리행위, 악의. 이게 요건이죠. 이거 전부 누가 증명해야 돼? 피해자, 즉 무효주장자. 급부와 반대급의 현장 불균형이 있고요.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했고요. 폭리자의 머릿속에는 폭리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요건이 그 세 가지니까. 그 요건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주장자가, 피해주장자가 증명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은 뭘 갖고 판단? 객관적 가치로 판단. 3번은 처음 보는 게 나왔어. 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5천 총액 결의도 현장의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된다. 몰라. 처음 보는 거야. 그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4번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 두 글자로 증여. 불공정한 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5번 어떤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5번도 모르는 지문이지. 뭘 몰라? 행위 당시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뭘 몰라? 행위 당시를 판단.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뭔지는 몰라 우리가. 그건 몰라. 그게 언제요 도대체? 몰라. 모르지만 불공정한 행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그러니까 틀렸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뭔지 몰라서 못 맞췄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 당시. 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심, 비빈심, 변론 종결시는 2심 종결을 말해요. 2심. 항소심 변론 종결을 말해요. 변론이란 게 뭐예요? 몰라도 되는데. 법원 가서 쌈박질하는 게 변론이야. 판사가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주장 들어보고 증거 조사하고. 이게 변론 기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서로 쌈박질하는 게 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끝내고 판결을 해. 그게 종결이에요.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이 2심이란 말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아니지. 행위 당시. 그러니까 답은 5번. 그럼 3번은 옳은 거겠네. 그죠? 3번 옳은 거겠지. 한번 기억해두면 돼요. 우리 이제 간척사업 등을 하게 되면요. 연근의 업의 어업권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걸 보상을 해줘요. 국가가. 보상을 하는데 개개인에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어촌 가면 어촌 개가 있잖아요. 거기다 한꺼번에 보상금을 줘요. 그럼 어촌 개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분배를 해. 그게 불공정했어.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당연하죠. 불공정한 행위가 되겠지.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거 4번, 5번. 언제를 기준한다고? 행위 당시. 28번에 1번 매도인이 불공정한 행위를 이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자, 매도인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다 누가 증명해야 돼? 매도인이 현장 불균형도 증명해야 되고 경솔도 증명해야 되고 매수인의 폭리 의사도 증명해야 되고. 아까 27번에 1번 그 주장하는 자가 전부 입증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28번에 1번 틀렸죠? 매도인이 전부 증명해라 이렇게 되겠죠. 또 나왔어. 2번 주둥이 아파 죽겠네.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인 기준 이렇게 되죠. 3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게 답이죠. 4번 쭉 가다 보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자, 5번 급부와 반대급부 현장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 따위는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자,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29번부터는 법률행위 해석이죠. 자, 아까 해석. 특히 갑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원칙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표시라고 하기도 하고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도 하고 표시행위로 추천되는 객관적 의사라고도 하고 그죠? 어쨌든 표시란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다만 예외적으로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게 있었어. 그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했고 첫째 착오 문제 안 생겨. 두 번째 오표시 무해. 그런 거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1번 목적이 해석이란 목적 확정하는 거라 했죠? 내용이라고 돼 있네. 틀렸네? 뭐가 틀렸어? 목적이 내용이지. 법률의 목적 이퀄 법률행의 내용 같은 말입니다. 법률행 해석이란 당사자가 의도한 게 무엇인가 그게 목적 그 내용 요거를 밝히는 것을 법률행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3조를 보면요 법률행의 목적이라고 안 돼 있고 조문이 법률행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목적이란 말이 옳은 지문이고요. 2번 표시행위의 의미는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2번이 틀렸네. 표의자의 주관적 이게 주관적 이게 객관적. 겉으로 표시되는 건 요거니까 겉으로 표시 그게 객관적이에요. 요거 가지고 판단하란 말이죠. 2번 틀렸죠. 자 3번 자 갑의 의사를 을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면 뭘로 가라? 요걸로 가라. 알 수 없다면. 그래서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이사. 그죠? 당사자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로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라. 자, 4번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죠.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 에?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깜빡하고 기초사항을 빼먹은 거예요. 즉 계약의 기초사항에 합의가 없어요. 웬만한 건 다 합의가 됐는데 뭘 빼먹었어. 예를 들어서 뭐 이행기 같은 거 빼먹었어. 언제 이행할지. 에? 그러면 계약은 일단 성립했고 왜? 매매계약 같은 경우 목적물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뭔가 누락을 한 게 있어. 이거 나중에 보충하면 돼요. 그게 보충적 해석이야. 결국 요 지문의 그 두 줄은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깜빡하고 뭔가를 누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누락한 부분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다. 이게 보충적 해석이에요. 자 이때 보충할 때 어떻게 보충해요? 각과 을이 깜빡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합의했을까? 이렇게 보충하겠죠. 즉 추인된 의사가 보충되는 의사죠. 실제 의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 번째 줄 보충되는 의사는 실제 의사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즉 각과 을이 깜빡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합의했을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해석해라. 이런 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자 5번은 처음 들어보죠.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도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내용이 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몰라 모르는데 자 여러분들 확인 한 번도 안 해본 조문이 있어요. 105조 106조 이것도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조문이에요.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한 번도 체크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뭐. 12페이지를 가면요. 양가로 4번의 해석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반가로 2번과 반가로 3번이 있죠.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이 바로 요거예요. 105조, 106조. 자, 반가로 2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 네 글자로 임의규정. 그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 이 다른 관습을 사실인 관습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관습에 의한다. 이게 사실인 관습이 당사자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반가로 3번. 역시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임의규정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임의규정.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임의규정이잖아요. 포기투약할 수 있죠. 그런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이 비용 상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 관행이 있어. 이 지역의 관행이 임의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어. 즉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관행이 있어. 만약에 임의규정과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관습이 있어. 그 지역에. 그리고 각과 을의 의사가 불분명해.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에 대한 의사가 불분명해. 그럼 이 관행에 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을은 비용 상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06조의 뜻입니다. 임의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행을 가지고 계약을 해석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은 그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해서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게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특약. 이게 다른 의사야.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 우리 민법상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그게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각과 을이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 뭐라고? 포기하겠다. 이 포기특약 유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의사에 의한다. 이게 105조. 결국 관행이라든가 요 다른 의사가 당사자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나 사실인 관습도 특별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 있다. 그게 105조와 106조의 뜻입니다. 됐죠? 그렇게만 이 결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29번에 다시 5번을 보면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도 법률행위 해석을 통하여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 있다. 106조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거 30번. 자연적 해석 5표시 무효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대법원 판례.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 등을 착오하여 Y 토지로 표시하고 Y 토지에 관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 첫째 계약은 X 토지에 대해 성립했죠.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불일치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X 토지에 관해서 성립했다. 니은. 디귿 Y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리을 Y 토지 등기는 무효다. 그죠? 그 다음 미음.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취소할 수 없다. X 토지든 Y 토지든 취소 못한다. 비읍. Y 토지 등기는 무효니까. 등기인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그 Y 토지를 설령 팔았다 하더라도 병,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체크해드렸던 그 요약서 내용들을 달달달 외워주셔야 되네. 출제가 유력합니다. 올해. 딱 31번은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몇 가지. 1번. 어떤 의사표시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이건 뒤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107조에 보면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어떤 경우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예요. 그럼 유효하려면 을이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이때 요거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된다는 건 을은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말이지. 내가 을에게 한 이 비진이 표시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라가 판례죠. 을의 선의무과실이 추정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을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이렇게 되겠죠. 2번 불공정한 행위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판단하라. 정확하죠?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 3번이 틀렸죠? 현적의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경설, 궁박 따위는 추정되지 않는다.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는데 Y토지로 표시했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X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도 법률행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을하고 병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갑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매도인이 과연 계약 당사자가 얘냐, 행위자냐, 명의인이냐, 누군지 먼저 확정해야 된다. 왜?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갑, 명의인이라면 얘는 뭐죠? 얘는 뭐야? 얘가 당사자라면 얘는 대리. 그러니까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반면에 얘가 당사자라면 얘는 뭐 한 거예요?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을이 당사자인데 계약서에 갑이라고 썼다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게 된다. 그러니까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가 당사자냐를 먼저 확정을 줘야 돼요. 누가 당사자냐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얘가 당사자라면 대리로 가야 되고, 얘가 당사자라면 명의를 도용한 걸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계약 당사자를 확정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 대법원이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한단 말이죠. 어떻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 을과 병이 모두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을과 병이 모두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갑. 이렇게 일치하면 그 다음 문구가 뭐예요? 일치한 대로.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이게 판례 문구죠.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네?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판례 문구도 웃겨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는가,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을하고 병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병의 생각대로, 병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을, 병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갑, 이렇게. 요 문구를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 해설을 봅니다. 31번에 5번 하단에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 을과 타인의 이름 갑의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행위자 을과 상대방 병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한 대로, 반면에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 을과 명의인 갑 중에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는가, 즉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지어라. 그럼 다시 5번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 줄에 일치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치한 대로 행위자와 명의인 중 하나를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판례는 그 판례 문구를 그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나올 수도 있죠. 자,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누구 입장? 상대방 입장.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가면 1번, 2번 좀 내용이 어려운 판례들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번에 보면요.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 이 법률 행위 해석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관이 예컨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어. 그럼 서로 싸운단 말이지. 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서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계약을 만약에 명확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둘이 뭉술이하게 했다면 나중에 그 계약 내용 갖고 싸운단 말이지. 이거 계약 내용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싸우죠. 아파트 분양 광고에 뭐 예를 들어서 1층은 전부 캐노피 구조로 하고 뭐 공원도 설치하고 주차장은 다 지하로 밀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1층에 주차장이 떡 있어. 공원도 없어. 그러면 쌈박질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마 요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싸우다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달려가겠죠. 법원 가가지고 판사님 이 계약서 좀 해석해 주세요. 그게 법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 법원이 계약서에 써있는 문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재판을 해준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원에 있는 거예요. 법원. 최종적 권한은.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계약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특약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문제가 생겼어. 법원으로 달려왔어. 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판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도저히 갑의 해석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그래? 계약 내용 한번 보자. 근데 갑이 판사님 볼 게 뭐 있어요? 특약이 있는데 제 해석을 따라주세요. 따라줄까요? 따라줄 리가 없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어디 있다? 법원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무리 이따오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 특약에 따를 필요가 없지. 그거를 이 특약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볼게요. 매매계약서에 계약상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특약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법원은 이 특약에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옳은 질문이죠. 그다음에 2번을 봅니다. 갑이 허무인 을이라고 돼 있죠. 허무인이 뭐죠?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을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합니다. 사진은 갑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인적사항은 을로 쫙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병증권회사 가서 계좌를 개설했어요. 자, 이때 갑 증권회사 가서 나는 갑입니다 그랬을까요? 을입니다 그랬을까요? 당연히 을이라고 그랬죠. 자, 갑. 이정환. 근데 계약서에는 박상우 선생님이 썼어요. 물론 이제 허무일 아니시다. 사진은 제 사진이 붙어 있고 제가 가가지고 나는 박상우입니다 그랬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보고 사진 보니까 나야. 그러면 얘는 나는 누구와 계약을 한다. 근데 저는 계약할 때 누가 계약 당사자라고 생각해요? 나. 이름만 누구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정환이 생각을 보세요. 계약을 하면서 요 박 교수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지. 내 통장 개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내 거다 이거는. 근데 요 증권회사는 모르니까 누구하고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갑과 병의 의사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죠? 불일치하면 누구 입장에서?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갑이 허무인 을의 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하는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병주식회사와 을명의 증권 위탁계좌를 개설했을 때 병은 을을 당사자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갑은 내가 당사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하고 병이 불일치한단 말이죠. 불일치할 때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을이 계약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 행위자 갑이 아니라 명의인 을을 당사자라고 하는 계좌 개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갑이 A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이 중도금만 수령한 뒤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을 때 병이 적극 가담했다. 그럼 무효죠? 따라서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아. 자,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된다는 법리, 이게 아까 이중양도 법리였죠. 매매계약이 아니라 다른 계약에도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이중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야 되겠죠. 5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제2 매수인이 소유자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됩니다. 1번하고 2번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법률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대부분은 다 익숙한 지문들이죠. 그건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었고, 두 번째 익숙한 지문들도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 반사의 질서행위 아닌 거 고르는 거, 이런 건 거의 직관적으로 골라내셔야 돼. 불공정한 행위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직관적으로 딱딱 시간 절약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중매매 사례 형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는 반사의 질서행위 아닌 것 골라라, 이중매매 사례 형태, 불공정한 행위 관련된 이런 세 가지 형태는 나오자마자 한 30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자꾸 반복해서 봐가지고 딱딱 집어내야 돼. 그래야 조금 낯설고 이상한 문제들이나 지문들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의사표시는 잠시 쉬었다가 좀 보겠습니다.